7월 10일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징역. 징역건들에 대한 상담이 어마어마해요.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의 이슈 증여라고 하는데요. 자, 710 부동산 대책 세금 관련된 내용으로 발표가 돼서 지금 그 대책의 여파가 굉장히 뜨겁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눈치 보기 작전도 굉장히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22일 날 세법 개정안 상세 내용이 발표가 됐죠. 오우, 그렇죠. 뭐 완전 뭐 종합 선물 세트가 아주 그냥 예쁘게 마련이 됐는데, 자, 실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매우 궁금합니다. 요 근래 강남 지역의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세무 쪽에서 상담하실 때는 어떤지, 7월 10일 대책 발표 이후에 달라진 점, 그 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실 일단은 7월 10일 전과 후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7월 10일 전에는 상담 오시는 분들에 대한 문의사항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부동산 매매업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세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문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럼 내가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았던 반면에 7월 10일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징역. 징역건들에 대한 상담이 어마어마해요. 90%에 대한 징역. 뭐 이거 저를 빗대어서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일단 상담 자체가 그렇게 온다는 자체는 다른 세무사님들에게도 그런 상담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송파. 아니야. 그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세무사도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황세무사가 부동산 전문 세무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역 그쪽 자체가 영역을 많이 소유 하니까. 물건을 가까운 세무사 그럴 찾아오니까 수도 그 있죠. 지역 물건들, 그러니까 강남권역 물건을 관련해서 문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이제 제가 송파에 있다 보니까 송파 위주, 그리고 위례, 그리고 하남, 그리고 뭐 강남 3구 이쪽 라인에서는 거의 이제 최소 2개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문의가 좀 왕왕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저는 딱 보면 그 생각이 들어. 역시 강남 사람은 현금도 많구나. 이게 그 김현민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뭐가 있냐면 증여세 세율이 낮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너무 높으니 증여를 피해서 가는 게 많을 거다라고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양도세는 남은 거에 대해서 내는 거지만, 그렇죠, 증여는 가액 전체에 대해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증여세 세액이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게 고가주택으로 갈수록 증여 구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세금 증여세 자체가 높단 말이에요. 양도세보다 훨씬 클 수 있는 게 증여세거든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진짜 쌀 때 산 게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사서 15억 됐으면 5억에 대해서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15억에 대해서 증여를 하면 15억 전체가 과표잖아. 자녀 증여면 기껏 해봐야 5천밖에 공제가 안 되는데, 그럼 14억 5천에 대해서 뚫기면 10% 2% 5억 50% 다는 부분이 많잖아요. 40%.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면서 취득세도 엄청 비싸거든요. 증여는 3.8%니까.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90%가 상담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세를 내면서 고민하겠다라는 분이 많다는 얘기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머니에 이렇게 현금들이 많았나? 첫 번째 거기서 놀라고, 두 번째 궁금한 거, 그 중에서 증여로 상담하고 나서, 상담료 내고 상담은 할 수 있지, 보고 나서 꼭 세금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하고서 증여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증여를 마음 먹고 실행하자, 이렇게 가는 게 많은지, 그러니까 실제 강남의 자산가들 또는 이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더 궁금해요. 사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이거 준비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했을 때 그리고 한 50% 정도는 진행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문제가 아니라 취득세율이 올라간다고 공표를 해버리니까 이게 4%에서 12%로 조만간 바뀔 거다. 그렇죠.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4%일 때 빨리 넘기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관속에 묻어서 갈 거 아니니까
언젠간 줘야 될 자산이라면 지금 취득세 쌀 때 줘버리자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맞아요. 증여세는 뭐 지금 현재 동일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증여 취득세 세율을 진짜 건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4% 12%는 승계 취득, 유상 그렇죠. 승계 취득일 때 세율이고 증여는 3.5%에다가 뭐 농특세인가 20% 뭐 아무튼 그거 묻으면 3.8, 4%인데 그걸 갖다가 건드리면 이제 그것까지 허들 높아지면 애국을 몇 배로 하는 거네. 그럼 많이 해야지. 자, 그래서 5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실제 증여를 실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이 좀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취득세율을 바뀌기 전에 빨리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한 번 더 여쭤봐요. 정말 이 정도의 증여세를 내고 하시는 게 맞을까요?라고 한번 여쭤봐요. 근데 상담 오시는 분들이 부모님 입장도 계시고 자녀들 입장도 계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증여 받아가라 라고 하니까 자녀들은 한번 움직여 볼까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세금이 이 정도 나와? 좀 많이 나오는데? 이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항상 상담을 한 번 더 드리는 이유, 상담을 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 세금을 내는 거 하고 나중에 지금 부모님께서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연로하시니까 속된 말로 또 쉽게 말해서 상속으로 가면 이거보다 상속세는 더 저렴할 수 있다. 세금적인 면에서는 더 금액적인 면에서는 더 저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여는 5천만 원까지 공제, 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 그렇죠. 공제고,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에는 기본 5억은 공제는 해주고,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해 계실 때는 기본 10억까지는 공제해주니까 그럼 세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싸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도 증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러죠? 일단 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시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상속공제를 해도 또 그때가 더 내야 되는 거죠. 제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꼬꼬마 시절에 그때도 신문 보면 절세 재테크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절세 방법, 탈세가 아닌 절세 공부한다고 할 때 상속이 공제는 많지만 그러나 증여가 훨씬 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이유는 왜냐하면 요새는 장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때 증여받았으면 증여세 그때 얼마나 했겠어. 그러니까 지금 20년 지나서 지금 상속받는다고 생각해봐. 세금이 몇 배가 아니라 10배는 되겠다. 20년 전 가격으로 따지면 그런 거지.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두 분께서는 지금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다 사견으로. 별별 수다하면서 그 얘기 안 하는 걸로.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사실 어제도 이제 제가 모임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 때 사람들이랑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의의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은 딱 정해져 있잖아. 요만큼이잖아. 근데 지금 돈을 푸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풀리는 거, M1, M2 통화량 증가하는 거에 비해 부동산은 그대로니까 실제로 결국 뭐냐면 돈 가치가 계속 이만큼 떨어지니까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심리에서 뭐 여러 가지 출렁출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딱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썼던 글을 보니까 그때가 2016년인데 그때 막 분양권 초피가 얼마예요 막 이러면서 분양권 이런 거 사고 팔아서 돈 벌어본 사람들이 시장에 재진입하던 초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는데 이렇게 보면 정부가 규제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돈을 벌어봤던 30대들이 다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나는 이제까지 그때까지 내 지난 텀에 들고 있던 거 너무 힘들었거든. 막 그래서 손해보고 처분하고 그리고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시장 좀 풀리면 털고 부채 좀 갚고 맘 좀 편해져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6년 7월 24일 날 쓴 거야. 지금도 있어.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팔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라 보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이런 내용을 제가 썼었어요. 2016년. 그리고 그거 나오고 나서 딱 3달 반 뒤에
11.3 대책이 나온 거야. 규제로 싹 바뀐 거지. 조정 대상 지역 규제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 걸고 4년이 왔잖아. 이게 뭐냐면 투기과열지구 첫 지정이 2002년이야.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2003년에 대통령 새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시작 시점이 2002년, 2016년이 살짝 오버랩이 되고 왜냐면 2017년에 대통령 바뀌었잖아. 5월 달에. 딱 오버랩이 되고 4년이 지났잖아. 그러면 2002년에서 4년 지나면 언제야? 2006년이잖아요. 지금이 2006년 정도에 온 거야. 2007년, 8년. 그럼 어떻게 돼? 꺾이는 거지. 그럼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이 상승 무드가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뭐 금융위기가 왔든 아니면 사실 금융위기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지난 텀에서 공급 물량이 있어. 그러니까 공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있었고 너무 올라버린 가격도 있잖아. 돈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요게 이제 꺾이면서 다시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2010, 11, 12, 13 이런 하락장 조정장이 왔던 것처럼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일단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이 과거로 돌이켜볼 때 2006년, 7년 정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로 가는 시점이었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 바뀌면서부터 가격이 조정됐으니까 정책을 잘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이 올랐으니까 일전 조정기를 거치는 거지. 살놈들도 많이 샀잖아.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 30대가 나서서 막 마지막에 가서 물건 걷어주고 그리고 지금도 30대가 맨날 영끌에서 하는 똑같아. 판박이야. 그러니까 미래의 수요를 갖다 끌어 쓰는 거야. 30대가 지금 살놈이 다 사. 그러면 20대가 또 와서 사? 돈이 어딨어 20대가. 20대가 30대 돼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20대가 30대 되고 안 사는 30대가 40대 되려면 또 에너지 충족해야 되는 시간, 돈 모으고 내가 사야지 맘먹고 할 시간이 몇 년 필요한 거야. 그렇게 본다고 하면 꺾일 수 있는 것이. 꺾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한 2, 3년 남았다. 1, 2년 남았다. 그때까지는 더 가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다. 이게 하나 의견인데 그거는 그냥 가능성이야. 그죠? 그죠. 가능성이야. 지금 이게 바뀐 게 뭐냐면 IMF 때는 우리나라만 힘들었어. 그잖아요. 그래서 안 풀어줬잖아. 우리나라 그때 금리 20% 넘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이 서구권이 힘든 게 아니라 동아시아 여기 우리나라 같은 데가 힘들었던 거니까 니들은 죽어봐라고 냅뒀어. 근데 정작 자기들이 힘드니까 금리를 막 내리든 돈을 막 풀잖아. 유럽이 힘들었으니까 막 풀잖아. 일본도 풀고 그렇게 해서 해결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올 것 같으니까 막 풀잖아. 그래서 우리도 막 풀고 그러니까 이거 돈 풀어서 해결하는 게 가느냐. 그러니까 부동산 이렇게 있는데 돈 푸는 게 막 서로 막 이러고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시국에서는 지난 텀과 같은 게 반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돈 가치가 더 휴지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사실 그 지난 금융위기 때의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병 교수님도 맨날 말씀하시는 게 돈을 그렇게 풀면 그 풀린 돈이 곳곳에 다 가서 전국의 부동산이 다 들썩이는 게 아니라 대도시 중심으로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산의 속성이 그렇거든. 아는데 투자해. 모르는데 안 가. 모르는데 싸다고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어디 우리 뭐 캄보디아 싸면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전 세계 돈이 싸도 캄보디아가 싸다, 아프리카의 뭐 오지에 가나가 싸다,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잘 아는 자산에 가서 더 붙는다고. 이제 그런 게 부작용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지. 그럼 서울은 글로벌 도시니까 다시 서울 안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는 시국은 가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어. 결론은 결국 그렇게 나오는 거네. 가능성 측면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되게 알았어. 신빙성 있는 가능성 하나, 뭐 가설. 지난 텀과 동일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한 2년 정도 있다 꺾인다. 지난 텀과 다르게 하면 그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뭐냐? 한 1, 2년은 더 간다는 얘기야. 그렇잖아. 1, 2년은 난 더 갈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세법적인 측면으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이 세법 정책이 터지고 나서 가장 전환점이 먼저 됐던 것들이 2017년 8월 2일 대책. 이후에 이제 너네 다주택자들 너네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줄게. 단 4년짜리 해도 혜택을 줄게. 뭐 소득세법은 5년이지만 어쨌든 그 단기 임대를 하면 혜택을 줄게. 근데 4월 1일 이후부터는 8년짜리로 등록해야 혜택을 준다. 그쵸?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뭐 종부세 혜택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이 도리하는 회계 기간은
의무 임대기간 종료되는 기간이 언제냐면 2022년 4월 1일.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물건이 의무 임대 기간이 그러니까 끝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임사자의 매물들이 서울 안에 있는 임사자의 그렇죠. 매물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씩 나오게 되면 8년짜리 등록한 사람들은 2026년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공급이 뭐 서울이든 뭐든 시장이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 자체는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가는. 그러니까 그게 시기가 2021년은 아니라고. 그렇죠. 2021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얼추 맞는 거야. 재고주택 매물들이 부족하다. 기존에 들고 있는 매물들이 부족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매물이 풀린다라고 하면 시점이 언제냐? 공교롭게도 파리 대책 때 4년 그렇죠. 5년 묶은 거니까 이 대략 22년 23년 3기 신도시가 진짜 빨리 공급돼서 수도권의 물량을 어느 정도 채워주면 걔네도 23년 4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갑자기 맞물린 게 그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정비 사업 마지막 물량들 남아 있는 거 2008년도부터 뉴타운 쫙 밀어냈잖아요. 그렇죠. 그거 공급이 2012, 13에 많이 됐잖아. 그거랑 보금자리 주택 하겠다고 2009년에 해서 또 그때 막 밀어냈잖아. 그게 짬뽕이 돼서 계속 갔잖아. 보금자리는 3억짜리를 막 밀어내고 이게 막 하니까 사실은 그 물량들이 계속 또 나와주면서 심리는 이미 저 금융위기 때문에 식어서 사야 돼? 이미 꺾여서 더 이제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1, 2년 동안 보면서 거쳤는데 싼 집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지금 사서 가기에는 그렇고 이제 그러면서 조정이 왔었거든. 그 시기가 겹쳐진다고 하면 2022, 3, 4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런 물량 충격 또는 심리 충격 이게 결국 지난 텀이랑 똑같이 오버랩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더 지랄을 하면 또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전 요새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 그거예요. 뭐 생각하는 하나의 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할 때 통계 기반이 굉장히 약했어요. 뭐 없었다는 거죠. 사실상. 근데 요즘에는 실거래가 신고 30일로 바꾸고 그리고 단속 수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시장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흡수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대책을 내놨으나 결국은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에 대해 지금 정부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 너무 세게 잡았다가 경기까지 죽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정말 회심의 칼을 들자면 1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 깜빵 보내야지. 개드립 북한보다 자제요. 대표님 개드립 자제요. 네. 정말.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내게끔 하겠지.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른 시장에 주는 영향이 과거보다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래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면 당신이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뭐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팔아야 될 사람들 잘 팔아주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주택이 필요하거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잘 살 수 있게 안내해 주는 게 중개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래를 내다보지 마라. 맞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상담을 증여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네. 증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이건 네.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사견을 빗대어서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상담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증여해야 될까요? 떨어졌을 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것도 또 한번 또 빗대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고. 돈 벌기 싫네. 사실 제가 증여하면은 신고 대행하면 신고 수수료 저희가 받긴 하죠. 하는데 그만큼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또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그렇지. 하나의 뭐 제 사견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라라는 게 하나의 좀 팁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당장에 증여세 이만큼 내고 취득세 이만큼 내가지고 나중에 뭐 종부세 줄이는거나 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되느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러니까 의미에서 증여는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게 좋은데 그렇죠. 이게 증여가 그게 있잖아요. 6개월, 3개월 거래 실거래 신고 그렇죠. 내역이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증여 가격 잡잖아요. 그거 없으면
공시 가격으로 할 수 있잖아요. 공시 가격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증여하시는 분들은 저는 웬만해서는 감정 평가 받으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최근 시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워낙에 또 요즘 시장이 급격하게 또 요동을 치니까 차라리 감정 평가 받고 안전하게 갑시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리죠. 감정 평가 거래가 아예 없는 시점에서는 공시 가격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게 낫잖아요. 증여세 덜. 그럴 수 있죠.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니까 공시 가격 혹은 감정평가. 하락장 오면 그때 하면 그것도 좋겠다. 저도 그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자기는 올릴 것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근데 큰일 났어 우리. 지금 세무사님한테 물어볼 게 4개인데 지금 1번 사실 1번이 거의 핵심이에요. 1번 지금 그래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해 보게끔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도록 한다. 굉장히 양심적이네요. 네.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오늘 황세무사님 모시고 계속 이야기 중인데요. 두 번째 자녀한테 주택 취득자금 소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증여를 해준다고 해서 증여세까지 주면 그것도 또 세금이죠. 그렇죠. 증여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 받은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되고 혹은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증여세나 취득세를 못 내면 또 하나의 또 증여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전세끼든 대출을 껴서 부담보증을 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나오게 되고 그러면 각각 나눠서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부모님이 이 증여세 취득세까지 내주면 그대로 또 증여세가 또 늘어날 수 있다. 라는 게 또 문제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또 증여를 해버리면 할증과세도 30% 붙고 세금도 또 내줘야 되고 엄청나게 세금이 많은데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거를 실제 소명을 하라고 하나요? 물론 적정한 세금에 맞게 세금을 내면 소명을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미성년자가 세금을 이만큼이나 냈어? 그럼 어디서 돈이 났지? 부모님이 냈어? 그럼 그거에 따라 또 추가적인 세금을 낸 건가? 한번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무섭네. 예를 들어 계산해보니까 증여세가 1억 나왔어. 근데 증여 받은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30대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쳐요. 증여세가 3억이 나왔어. 너 3억 어떻게 증여세 냈냐? 그거 물어보면 3억 돈 벌어서 냈어요. 돈 번 거 갖고 와봐. 그랬더니 3억 모은 게 없어. 카드값 맨날 쓰고 그래가지고 3억이 수령이 안 됐어. 연봉 뭐 예를 들어 6천만 원씩 5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그런데 10년 취직한 지 10년이 안 됐는데 너 이거 어떻게 냈냐 그러면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증여세 내세요 하고 또 두들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따블 세금이네. 집 주고 세금 내주고 그냥 아주 그냥. 게다가 또 뭐 참고적으로 뭐 그 증여세를 못 내게 되면 뭐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증여세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5년 내에 뭐 연부연납을 통해서 이자 붙여서 그 집 담보로 국세청에 그 집 담보로 세금을 낼 수도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나눠서 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대신 이자가 붙죠. 그리고 이자 대략 몇 프로예요? 1.8% 정도.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그 세금을 내는 것보다 연부 연납을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거 꿀팁이다. 근데 복리로 들어가니까 뭐 그건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82년생인 남자가 10년 이상 일을 했어요. 연봉도 거의 지금 현재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 목동에 7억짜리 집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 구매를 하면서 예금 얼마, 내 본인 자금 얼마, 그리고 여타 뭐 대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부족한 자금이 한 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억 정도를 부모님한테 빌렸어요. 빌렸어. 네. 그거 중요한 얘기다 그거. 빌려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2억 실질적으로 차용한 게 맞냐? 라고 소명을 하라. 그리고 난 이거 증여 조사하겠다. 그리고 10년치 자녀 통장, 부모님 통장 다 깠어요. 조사를 2019년도부터 11년까지. 근데 11년 또 마침 또
이 자녀가 왕십리에 집을 하나 샀던 거죠. 그런 것까지 다 들춰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금 좀 많이 낸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동거래 왔다 갔다 한 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어느 정도 뭐 조절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건 조절하겠지만 30대가 부모한테 써놓고 사도 한 써놓고 번쯤은 이자 볼 내시는 수 건 있다. 알겠는데 일단 지금 사지 말라 할 때 샀으니까 그간 돈 주고받은 거 다 갖고 와 보세요. 부모님 드려갔어요. 용돈 뭐 조금 줬을 거고 받은 거 다 까보자 해서 까봤더니 10년 이내에 있는 내역들이 누적으로 쌓이니까 그 2억이 다가 아니란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 차용증을 쓰는 것도 정확하게 이분들은 또 오히려 공증도 받고 이자 지급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실질이 맞는지도 체크를 하게 되고 국세청 뭐 제가 이렇게 얼핏 귀동량을 듣기로는 차용증 쓰는 거는 요즘 예의주시하고 있다. 너무 이런 많은 걸 쓰시니까 실질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또 이자를 지급을 하면 이자를 지급 받으신 분이 세금을 27.5% 냈는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 이익을 냈는지까지 검토를 하는 투명한 짝이 세상을 원칙이에요. 운영하고 있네. 그러니까 네. 이자 수익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나 이자 얼마 돈 빌려주고 그렇죠. 이자 얼마 받았어요를 나라에 신고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이자를 1년 동안 받았으면 275만 원 국가에 냈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을 했습니다. 투명한 세상이 네. 무섭다. 그런 이거. 것까지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번에 그냥 아무것도 조사 나온 하지 마. 것들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무섭다. 마. 무서워. 어떻게든 세금이 그냥 다 지금 아,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증여권 그리고 자금 출처권 이건 것들이 거의 좀 핵심 상담 내용들이에요. 두 가지가. 그냥 걸리면 다 나와 다 나가네. 주고받고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한 다여섯 분들이 30대 초반이고 20대 후반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 하고 있어. 집을 10억대 집을 사야 되겠대요. 돈 어딨어요? 없고요. 사실 이렇게 빌리는 것처럼 해서 증여받으면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다 한마디 하고 이제 돌려보내드리죠. 아, 그렇구나. 거의 그런 거 같아. 안 걸리면 된다. 뭐 그 마인드가 난 진짜 그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쓰는 분들도 어쩌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운을 쓴다는 거야. 실무에서 자기가 그걸 주고 사요? 왜 그렇게 다운을 쓰고 사요? 그랬더니 안 그러면 못 사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안 걸리면 그렇게 생각하시.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지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걸 그렇게 하셔라라고 하면 오히려 탈세를 조장하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두 분이 선택하시는데 이거는 뭐 조사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기서 이제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7월 10일 이후에 증여, 그 다음에 취득자금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럼 뭐 차용증 이런 거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10년치 다 조사할 수 있으니 네.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하시려면 생각을 해야 한다. 조심하게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죠. 원칙을 지키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요즘에는 너무 이게 타이트하고 촘촘하고 하다 보니까 국세청 자료들이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편법을 쓰는 거는 사실 조금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적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취득세율도 이번에 710 대책 이후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710 대책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바뀌겠다, 바뀔 거다라고 이제 얘기만 했지 그렇죠. 아직 법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이 중간 사이에 증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부동산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7월 10일 이후에는 증여권들에 대한 상당히 많다. 그래서 다시 뭐 간단하게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1주택자들은 취득세율은 뭐 1%, 3%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들은 12%로 간다. 그리고 증여를 받게 되면 12%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안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서 법이 바뀌기 전에 잔금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사서 계약해서 법이 바뀌기 전에 잔금을 쳤다. 사실 이것도 네.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음. 법이 바뀌면서 단서를 어떻게 달지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경과 규정이 안 나온 그쵸, 거잖아요. 경과가 일시적 안 나오다 1세대 보니까. 2주택이든 아니면 뭐 그렇게 방향은 잡아주겠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봐줄 건지 법 그렇죠. 공포가 언제 되고
공포 이후에 시행하는 시점 자체는 또 조정할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예, 그리고 또 구제해줄 건지.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하나가 있고 다른 주택은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른 것도 실수요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주택으로 갈 때 이것도 8% 적용할 거냐 일반세로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시행 후속 대책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냥 여러 아무 사례들이 얘기도 있으니까. 없으면 중과 두들겨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사를 묶어서 임사 묶어놓고 한 주택만 갖고 그냥 1주택 갈아타기 하는 사람을 구제해주겠다라고 생각하면 걔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묶어서 8%가 아닌 그렇죠. 뭐 1에서 3% 갈 수 있게끔 해준 내용이 경과 규정에 아, 달리거나 달려야 그렇죠. 되는데 별도의 내용에 달려야 되는데 뭐 요즘 분위기로 봐서 그렇게까지 임사를 거의 토사구팽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장관님께서 실제로 그 말씀을 국회 가서 하셨던데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 주택 임대 사업자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굳이 뭐 그렇게 봐주려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더 나가서 또 주택임대 사업자들 분들도 이제 좀 그 7월 10일 대책에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뭐 단기에서 8년 옮기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것도 후속 대책이 나와요. 예, 아파트도 이제 가입 안 되고 되고. 빌라나 단독이나 이런 것만 이제 임차는 할 수 있고 이제 임사는 털어내는 거지. 아 그거 우리 흑역사야.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또 웃긴 게 임대사 그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상은 4년이고 소득세법은 조특법은 8년, 뭐 5년,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10년인데 이건 4년 끝나면은 폐지 자동 말소. 그러면 5년 못 지키면 중과세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것도 후속 대책에 사실 맞춰야죠. 네, 맞춰야 되는 게 날 맞다고. 그걸 5년으로 맞춰주든 그걸 좀 조정을 해줘야지.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있었죠. 정부가 너무 커서 그런가 봐.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책을 낼 때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먼저 냈으면 지금 뭐 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런 것도 없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혼돈이 많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일부러 혼란과 혼동을 통해서 겁을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명확하게 해주면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분석 나오고 대책 나오고 피해가는 법 나오고 그걸 아마추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포를 주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공포를 딱딱 맞아야지.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를 구속하는 문장이 되는 건데 당연히 세심하게 그런 혼란을 겪지 않게끔 해야지. 그 취득세 요율 아까 2주택 3주택 네. 퀴즈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집을 갖고 있어. 네. 한 채를 더 사야겠는데 사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 그러면 대표님 이름으로 1주택, 사모님 이름으로 1주택이잖아. 그렇죠. 세대잖아. 네. 그럼 취득세 세율은 8%야, 4%, 1%, 2%, 3%야? 8%이지 않겠어요? 인별과세 아니야? 취득세 인별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몰라 나도 안 살 거니까 돈이 없거든. 이게 세대별이래. 세대별. 네. 이게 지금 이미 4주택부터는 4% 과세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식구가 4식구니까 식구별로 하나씩 사면 되겠다. 그럼 1인 1주택이니까 4주택 해도 다 1%씩 내면 되겠네. 그게 이미 작년에 12, 16대 바뀌면서 4주택은 4% 때릴 때 하나하나 3주택 있는데 그럼 나머지 없는 한 명 이름을 사면 그냥 바로 4.6% 맞아서 뗐는데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뀔 때도 그냥 세대별로 해서 세율은 때릴 것 같아. 이게 근데 의원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양도 이게 세마다 다 다르니까 양도소득세는 인별과세지만 중과세 이런 것들은 세대 기준으로 가잖아요. 세대 기준으로 가는 거잖아요. 1세대 1주택 2주택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과세는 그렇게 세대 기준으로 가고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기준으로 가고 취득세는 개인이 사는 거지만 세율은 세대 기준으로 가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누가 정리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 진짜. 네.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이것만 가지고도 이런 거 체계적으로 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실수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이
지금 많이 좀 혼란이 있는데 이런 음. 혼란들이 어느 정도 정착화되고 하면 한 9월쯤에는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서 강의로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도 들어봐야 되겠어. 하도 막힌 게 많아서 네. 상담을 오면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상담을 못 하겠는 거지. 머릿속은 워낙에 복잡하고 근데 그런 제가 부분들이 상담 컨설팅을 안 하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했다기보다는 하기 싫은 거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더 잘하네. 내가 대표님보다 더 잘하나 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 지금쯤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요새 머릿속에 워낙에 복잡하고 뭐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또 항상 세법은 문제가 시행 시기에 관련돼서 늘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쭉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마침 9월 달에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등록해야지. 자, 네 번째인데요. 향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절세 방법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사실 이 이제 1주택을 갖고 이제 향후에 이제 법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절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실수요 목적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 것밖에 절세 방안이 없다.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계속 갈아타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주택을 비과세를 받되 최대한 세금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한 줄여보려면 10년 이상 보유 앤드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그렇죠. 문제가 장기 이제 보유 거주 절반, 그렇죠. 예, 보유 보유 절반 절반. 이렇게 40%, 옛날에는 그냥 40%. 보유만 했어도 네. 연 단위로 8%씩 갔는데 지금 그렇죠. 그거 기간도 15년으로 늘었나요? 15 아니 그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이고 10년이고.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나 그런 사람들이 뭐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외에 있는 예, 주택을 비규제에서 살 때는 15년. 15년 네. 장특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약에 막 2년 이상 거주는 했는데 이거를 좀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그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장기 보투표공제에서 바뀌기 때문에 80분 2년 이상만 거주하고 뭐 파실 분들이라면 올해 안에 그냥 처분하시는 게 세금적으로 더 쌀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또 적용 시점이 내년이에요? 네, 내년부터 장기 보투표공제 바뀌는 거죠. 그거 봐. 올해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했는데 2년 이상밖에 거주 안 했어. 그러면은 장기 보투표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바뀌니까 장특이 딱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올해 팔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 번 얘기네. 더 갈아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런 거네. 그러네. 중간 정산 한번 하고 그쵸. 집 바꿔 살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앞으로 10년 살면서 중간 정산 만들 거 하나 또 하고 그게 또 세테크일 수 있겠네. 그래서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뭐 15억, 16억, 17억, 18억, 19억, 20억 이렇게 팔아도 2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80%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아야 그러니까 차익이 5천 많아도 정도. 80% 일단 까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20%에 대해서 내니까 많아야 1억, 그러니까 많아야 9억 5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네. 계산을 하는 거고 애초에 그렇죠. 비과세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러면 16억에 판다고 하더라도 9억에서 6억 그렇죠. 사이인 7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장특 80%를 날리니까 또 7, 8, 56, 5억 6천 빼고 그럼 한 1억 얼마 남는 1억 4천 거예요? 안에서 그거 안에서 일반 세율 일반 세율 적용이니까 1억 몇 천이면 세금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한 3, 4천 되겠네. 어우, 복잡해. 움직이실 거면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홍기철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오랜만에 초대 손님 모셔서 진행하니까 전 좋은데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꿀팁들 이런 거 좀 들으니까 네. 확실히 그리고 이게 누가 세무조사 맞았대 이런 얘기랑 이런 거 걸렸대 그다음에 이런 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게 사실 막 법률 문장으로 보면 또는 대책으로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느낌인데 사례를 보면 어머 이게 어머 무서워했다 이런 기회가 이게 확실히 사례로 공부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뭐 예전에 한번 제가 초대 받아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때는 좀 정말 실수가 있었던 사례들을 좀 어마무시한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자기가 주택을 처분하거나 취득할 때 상담을 한번 어느 세무사님들에게나 받고 전문 세무사님들에게 받고 이렇게 오시고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는 없어요.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상담을 근데 그건 되게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면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세무사한테가 상담 받으시고 얘기할 때도 그래. 여러분한테 받으세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이게 다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다 알려주지 않아서 빵꾸 나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의견들을 봐야 돼서 그 얘기를 이제 뭔가를 할 때는 너무 함정, 양포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무가 함정이 많은 시절이 돼서 그냥 예전처럼 별거 없을 때처럼 쉽게 결정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담 가고 뭔가 행위를 하니까 사고가 상대적으로 덜 난다. 그거는 좋은 시그널 같습니다. 시대가 나은 비극일 수도 있겠다. 자, 한편으로 저는 오늘 쇼킹했던 게 투명한 세정에 관련해서 완전 쇼킹이었어. 네, 그 증여세에 또 새끼를 무는 증여세. 그거 무섭다. 진짜 대단합니다. 네. 자,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겠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연락드리면 상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세무사하고 꼭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세무법인의 송파지장 황기철 대표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